네, 독서 토론 4주 3차 시합시다. 4주차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화퍼리 소설 앵무새 죽이기를 중심으로 인종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앵무새 죽이기를 중심으로 차별과 편견의 문제를 두루 확장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차 시 앞부분에서 또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이제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책은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구 사람들이 서유럽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서유럽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서구 그러면 서유럽입니다. 뭐 유럽은 이제 동유럽도 있고 서유럽도 있고 그러는데 동유럽에 비해서 서유럽이 이를테면 좀 경제적으로 더 많이 그 앞선 나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문명의 어떤 발전이라고 하는 역사를 보더라도 좀 더 일찍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일찍 뭐 그런 현상이 좀 보이죠. 그래서 어쨌든 서유럽이 뭐 이제 섬나라 쪽으로 보면 뭐 영국 그다음에 이제 대륙 쪽으로 보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비롯한 뭐 이 여러 나라들을 이야기하죠. 이 서유럽 사람들이 즉 오리엔탈리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리엔탈리즘이 뭐냐? 그 서유럽 사람들이 비서유럽 사람들, 그러니까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서유럽이 어떤 문명 세계다. 그리고 어떤 중심이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비유럽 세계, 아프리카나 아시아는 야만이고, 야만의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주변부다. 라고 보는 관점. 이걸 이제 소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합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처음에는 그 동양에 대해 동양을 잘 모를 테니까 서구 사람들이 동양에 대한 어떤 일정한 그 신비스러운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자신들 유럽 자신들 유럽이 어떤 문명이고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래서 비유럽 세계 아프리카 아시아는 야만이고 주변부에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했잖아요. 아프리카 대륙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금을 그어서 식민 지배를 하고, 또 나중에 이제 아시아까지 식민 지배하고 그랬잖아요. 그 인도 차이나 반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프랑스가 식민 지배를 하고, 나중에 또 미국이 식민 지배를 하고, 또 2차 세계 대전 무렵에는 또 일본이 이렇게 점령을 하고 뭐 이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서구 세계가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식민 지배하는 데 있어서 어, 어떤 정당성의 근거로 활용하는 게 바로 이 오리엔탈리즘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침략하고 강제로 병합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강제로 통치를 한 근거가 뭐냐? 결국은 동양에서 가장 앞선 문명 국가인 일본이 그 야만 상태에 있는 식민 조선을 근대화로 나아가게 하는데 그러니까 서구 열강의 침략을 방어하고 그리고 그 근대화로 나아가는데 야만의 상태에서 문명으로 나아가는데 자신들이 도움을 준다. 뭐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그걸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 시기에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식민지 근대화론이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식민 지배 침략하고 식민 지배한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입니다. 친일파들이 또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다시 이야기하지만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침략하고 식민 지배하고 자원과 사람을 약탈했던 노예처럼 부렸던 유럽 사람들이 그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논리로 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구가 비서구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다, 이런 얘기죠. 서구 세계는 문명이고 중심이다. 그런데 아시아, 아프리카는 야만이고 주변부다. 그러니까 야만인들을 문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의 사명을 자신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그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개념을 규정을 했죠. 물론 이제 여러분 혹시 야만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그 떠오릅니까? 식인종 이런 게 떠오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레비스트로스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그 열대우림 지역에 한 7년 이상을 가서 이제 민속학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 소위 서구 사람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 식인종, 식인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열대우림 지역의 그 소위 원주민들의 삶을 민속학적으로 이렇게 탐구를 해 오랫동안.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그 소위 식인 습성을 가지고 있는 종족들의 경우에 서구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일단 우리가 지금 소위 닭을, 이제 한국 사람들은 치맥이라고 해서 그 맥주와 함께 시원한 생맥주와 함께 닭 튀김, 닭 요리를 굉장히 즐겨 먹죠. 근데 닭 요리도 아주 다양하잖아요. 뭐 튀기고 튀긴 것에다 여러 가지 소스를 또 바르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닭도리탕이라고 해서 이렇게 닭볶음탕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하게, 그다음에 바베큐도 있고, 그다음에 삼계탕도 있고, 다양하게, 그러니까 닭을 매우 다양하게 요리를 해 먹잖아요. 그러니까 식인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그런 소위 그런 그 열대우림 지역의 부족 그 사람들을 그렇게 튀겨 먹고 볶아 먹고 요리해 먹는 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식인 습성이 내 휴대폰에서 자꾸 이렇게 USB 연결 부분에 뭐 물기나 이물질이 감지되었다고 뭐라고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소리가 계속 납니다. 하여튼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열대우림 지역에 한 7, 8년 이상을 가서 그 식인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민속학적으로 연구를 했더니 결론이 뭐냐? 그 사람들이 식인 습성이 있긴 있다. 일부가 있다. 그건 뭐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상대의 부족과 맞서 싸우는 부족 간의 어떤 전쟁이나 싸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상대 부족이 두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투에서 이제 만약에 상대 부족을 이제 이겼다. 그러면 그 상대 부족의 우두머리를 뭐 족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신체 일부를 취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주술적인 어떤 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자기 부족 내에서 이제 그 부족의 지도자나 어른이 이렇게 숨을 거두면 이제 그 살을 조금 일부를 취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지도자의 그 부족의 그런 그 부족의 지도자 어른의 어떤 연기랄까 이런 것들을 후손들이 이렇게 이제 물려받고자 하는 그런 주술적 그런 어떤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가 슬픈 열대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서구인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 식인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 열대우림 지역의 소위 원시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인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그냥 막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극히 일부의 그런 어떤 살을 취하는 하나의 하나의 예식, 주술적인 행사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열이 따로 없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는 우수하고 어떤 문화는 열등하다 이런 게 아니다. 그동안에 서구 사람들이 자기들 문화를 중심에 두고
이제 비유럽 세계, 아프리카나 아시아 세계의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봤던 것은 매우 잘못된 자문화 중심주의의 매우 잘못된 그런 관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소위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 모든 문화는 나름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위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이 이제 그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아까 보여준 이 책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은 뭐냐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프리 소설 양무새 죽이기는 뿌리 깊은 미국 사회에서 뿌리 깊은 인종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4주차에 양무새 죽이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안에 어떤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쭉 다뤘습니다. 그리고 3차 시에 와서는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관련해서 지금 오리엔탈리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에서 이 오리엔탈리즘, 자문화 중심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이옥순 선생의 이 책은 말 그대로 이걸 옥시덴탈리즘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금방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어디서부터 이야기했습니까? 서유럽 사람들이 비유럽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 내부에는 그런 우리는 이제 열강 사이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조그만 나라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 대륙의 그런 어떤 대륙과 그다음에 또 뭐 일본이라든가 뭐 이런 외부 세력의 침략과 지배 속에서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 년의 역사를 면면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나라죠. 세계적으로 한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또 발돋움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우리는 이 미국에서 보거나 서구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소위 이제 인종차별과 같은 다른 문화에 대한 어떤 배척 이런 것은 없는가를 한번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있는 책이 우리 안에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 앞 시간에 좀 이따 또 뒷부분에 30분 나오니까 앞부분에 이제 이 책에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소위 이제 인도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한국 작가들, 한국 지식인들의 잘못된 어떤 시각을 비판하고 있는데, 내가 굉장히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 부분을 우리 사주 3차 시 이런 어떤 편견과 차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관련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소개를 좀 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도는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죠. 100년 이상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제 이 앞에서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좀 오래전에 나온 책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01년 어느 봄날 아침에 나른한 표정으로 신문을 펼치던 내게, 여기는 이옥순 선생을 말합니다. 이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이옥순 선생을, 이제 그분을 스스로를 그래서 2001년 어느 봄날 아침에 나른한 표정으로 신문을 펼쳐든 이 필자에게 다음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 뭐냐면 신문 기사입니다. 뮤지컬 스타들이 인도로 간 까닭 해가지고 최정원, 전수경, 조원성, 김선경, 이건명, 황현정 등 뮤지컬 스타들이 27일 단체로 2001년 뭐 어느 봄날이겠죠. 뭐 3월이나 27일 단체로 인도행 비행기를 탔다. 이들은 델리, 바라나시, 마날리 등에서 9박 10일 일정으로 인도의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뮤지컬 배우들의 개인이 아닌 집단 인도여행은 이례적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20여 명의 배우들과 박명성 대표, 극단의 후원자인 정우스님, 연출자 김철리 등 40여 명이 인도여행에 참여했다. 박 대표는 최근 공연을 마친 시카고까지 1년여 동안 290회나 공연하는 강행군이었다면서, 우리와는 달리,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말하는 거죠. 우리와는 달리 시간이 멈춘 듯 여유롭게 사는 인도네시아 삶과 문화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옥순 선생은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고, 나 역시 평소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와는 달리, 그러니까 뮤지컬 스타 22명이 단체로 이제 인도 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그 감독이 이제 여행팀을 이끌고 있는 그 뮤지컬 이제 시카고는 오랫동안 이제 공연을 했는 인기 있는 그 뮤지컬이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그 감독이 그 이제 극단의 대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단 얘기예요. 우리와는 달리 우리와는 달리 시간이 멈춘 듯 여유롭게 사는 인도인의 삶과 문화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정호는 그 뮤지컬 스타, 요즘에도 이제 뭐 불의 명곡 이런 데도 가끔 나옵니다. 최정호는 직업적인 관심으로 뮤지컬 공연이 많은 미국 뉴욕이나 영국 란드를 자주 찾았다 하면서 인도를 다녀오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도 있어 이번 여정에서 새로운 충격과 자극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 기사를 지금 이 글쓴이가 보는 겁니다. 자, 시간이 멈춘 듯 여유롭게 사는 인도인의 삶과 문화, 인도를 다녀오면 인생이 바뀐다.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계획, 새로운 충격과 자극을 기대. 이걸 읽는데 내 가슴은 다시 한번 서늘해졌다. 왜 그럴까요?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데 단 한 번의 인도 여행으로 인도를 알고 깨닫는 사람들에 비하면 난 얼마나 무능력한가. 지금 비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단 한 번 인도 여행 갔다 와서 인도를 좀 이따 더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나라 유명한 작가들도 꼭 이렇게 합니다. 인도 여행을 한번 갔다 와서 인도가 그 인도 이제 뭐 우리 한국도 사실은 그 어떤 빈부격차의 문제가 사실 계층 간의 문제가 심각해요. 어느 사회나 그래.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인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나 인도에 가보진 않았어요. 직접 가보진 않고, 우리가 세상 일을 어떻게 다 합니까? 직접 가서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어떤 책을 읽고, 글을 읽고, 이런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되게 이제 최근에 뉴스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서 죽어나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뭐, 겐지스강이라든가 이런 강가에 이제 무덤을 만들었는데, 또 폭우로 인해서 그 시체 더미들이 이렇게 강가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이제 그 기사도 보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것이 인도의 전부는 아닐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한국 작가들, 한국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위선적인 면이 뭐냐면, 인도에서 가난하게 사는 그 많은 사람들, 를 가서 인도를 여행을 하고 와서 뭐라고 글을 쓰고 이야기하냐면 인도야말로 천국이다. 인도에 사는 그 가난한 사람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그 헐벗고 굶주린 그러면 인도는 굉장히 계급이 구분돼서 엄청나게 그 소위 천민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근데 하여튼 그런 삶이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평가 아닙니까? 그런데 인도 여행을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이, 작가들이 꼭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보면, 인도야말로 천국이다. 그 가난하게 사는, 헐벗고 굶주리는, 응? 그 겐지스강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빨래하고 뭐 몸을 씻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아주 평온하고, 행복하고 만족을 느끼며 살아간다. 이런 식으로 아주 미화하는 그런 글을 많이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이옥순 선생도 20여 명의 그 뮤지컬 스타들이 단체 여행을 가면서 인도에 대해 갖고 있는 그런 환상, 이것을 지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바로 이것이 소위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게 유럽 사람들이 비유럽 사람들을 바라보는 왜곡된 그런 어떤 문화적 관점이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는가? 이걸 옥시덴탈리즘, 우리 안에 오리엔탈리즘. 우리는 그러면 다른 나라에 대한 그런 어떤 편견, 문화적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은가?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인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인도에 살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여유 있고, 정신적으로 여유 있고, 물질적으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유 있고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글쎄 그럴까요? 인간의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 어느 곳이든 어느 시대든 비슷하지 않을까요? 일정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물질적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의 삶이 그래도 행복할까요?
어떤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서 불평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한 상태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나는 글쎄요. 그 긍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인도에 딱 한두 번 갔다 온 사람들이 여행기라든가 무슨 그 소설이라든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건 매우 이제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어떤 왜곡이다, 자신의 어떤 망상이 만들어낸 왜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글을 조금만 더 보면 시간이 20분 됐다고 지금 타이머가 그러네. 조금만 한 1, 2분만 이야기할게요. 그러나 동쪽으로 간 달마와 달리 서쪽으로 간 배우들이 정말 무언가를 얻었는지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고백하건대 나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신문은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지 않았고 또 다녀온 배우들 일일이 만나서 확인할 수는 없어도 난 그들이 인생을 바꿀 만한 상식적 의미의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는 걸 짐작한다. 난 동의해요. 이 글에 대해서. 깨달음이란 동전을 넣고 자동 판매기에서 꺼내는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 영토의 17배가 넘는 넓은 땅에서 10억이 훨씬 넘는 인구가 13억이 넘죠, 지금? 인구가 마치 동화 속의 마을처럼 시간이 멈춘 듯이 여유롭게 살고 있다? 그건 꿈이거나 천국, 그것도 아니면,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작곡 인도의 노래 나오는 저 멀고 먼 어느 곳이리라. 이런 얘기예요. 실제하지 않는 그런 공간. 예. 지금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 우리 안에 오리엔탈리즘 소개해주고 설명을 할게요. 자, 앞에 20분 서론했고 연관되는 이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30분 합해서 또 50분 4주 3차 듣기 바랍니다. 예, 그 사주 3차 시 독서와 토론 사주 3차 시 공부를 해야죠. 이 화면은 지난번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했더니 피곤했나 봐요. 지난 차시에 2차시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보여주었던 그 화면입니다. 지금 내가 이제 밤에 좀 늦은 시간에 계속해서 그 수업 자료를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피곤하니까 노래를 한 곡 듣고 감상하고 시작을 할까요? 아이유가 지은이 아이유가 뭐 4년 만에 컴백을 한다고 그러네요. 제 5집 음반 라일락을 발매한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모르겠고 나중에 그 라일락 또 들어보도록 하고, 지금은 아이유의 반편지, 좀 늦은 시간이니까 여러분은 내가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늦은 시간이어서 반편지를 한 3번 듣고 3차 시에서 또 이어서 공부를 좀 할까요? 그래.
예. 공부를 해야죠. 예. 예. 사랑한다는 말. 예. 좋죠. 독서 토론 4주 3차 시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4주차는 하이퍼리의 앵무새 죽이기를 읽고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의 문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이제 2차 시 때도 1차 시 때는 미국의 인종차별의 문제, 그 연원 이런 걸 살펴봤고, 2차 시에 이어서는 우리 사회에서 편견과 차별의 문제들을 이제 그 님비 현상 중에 장애인 학교가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변에 들어서는 것을 이제 결사 반대하는, 죽음을 무릅쓰고 반대하는, 그게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현상. 그 다음에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어떤 갑질,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던 한 사람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그래서 이제 3차 시에는 그런 소위 갑질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일들에 에는 어떤 그 심리적 그 작용이 있을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대안을 마련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모든 글은 세 덩어리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처음이 뭔진가 이야기했을 법도 한데, 어쨌든 우선 현상, 어떤 일들, 어떤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 이를테면 현상.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분석해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자전거 타기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이제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현상, 그 다음에 그것의 분석, 원인 분석, 원인. 그 다음에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과 원인과 대안의 마련. 자, 어떤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를 그 사회적 일상을 멈추게 만들고 다양한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죠. 하나의 현상이죠. 그러면 이제 원인을 분석해 봐야겠죠. 다각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은, 역병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성장 문명, 그러니까 성장만을 추구했던, 그래서 자연을 훼손했던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연의 이제 그 대가품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중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 12월 달에 발생했을 당시에 그런 때문에 음식까지 먹어야 하는가 싶을 정도로 뭐 박쥐라든가 뭐 이런 음식을 사람들이 섭취했고, 그로부터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환경에 어떤 급속한, 그러니까 지속적인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의 위협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왔다. 대강의 합의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그 전염병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번 주차의 주제가 우리 사회의 그 차별과 편견의 문제니까, 어떻게 이제 우선 원인을 분석해 보는 거죠. 자전거 타기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비판 이론가들이 있어요. 베냐민이라든가 아도르노라든가 이런 이제 비판 이론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틀이거든요. 해석인데,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도르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불평등하고 위계 서열이 강한 사회는 여성들을 억압하고 남성 중심적이며 가부장적이기 쉽다. 불평등한 사회는 반사회적이며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다. 비단 인류만이 아니다.
소열이 중시되는 영장류 사회에서도 지배적인 동물에게 모욕을 당했던 동물은 자신보다 약하고 여린 동물에게 이른바 전이 된 공격 행동, 그러니까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억압한 사람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의 분노를 표현하는 행동을 전이된 공격 행동이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봤던, 그러니까 LA 폭동, 소위 그 미국의 이제 백인들의 인종차별에 분노한 흑인들의 이제 그 분노가 폭발했을 때 소위 LA 폭동이라고 하는 한인 상가를 약탈하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죠. 백인들이 자신들에게 인종차별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인이 아니라 같은 유색 인종에게 공격을 한 거죠. 이런 경우가 뭐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 할 수만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자신의 지위와 권리를 확인받고자 하는 그 우열 사회가 난 병폐다, 이렇게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학자 중인 한 사람인 아도르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치의 희생양이 된 유대인들을 연구하면서 이런 부작용을 자전거 타기 반응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인간의 어떤 그 이제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어떤 이제 폭력적인 성향, 심리를 말하죠. 왜 그러냐? 강력한 서열 체계를 갖춘 권위주의적인 사회 구조에서 사람들은 마치 자전거를 탈 때의 자세처럼, 우리가 자전거 탈 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제 고개를 이렇게 허리를 숙이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이제 바퀴를 굴리기 위해서 그 이제 발을 이렇게 뒷발을 차죠. 이런 거. 자전거 타기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에서 왜 여성이나 종교적, 인종적 소수자가 더 심한 차별을 당하게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뭐 유력한 하나의 유력한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뭐 이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그 한번 검토를 해볼 게 뭐냐면, 토론해 볼 만한 게 뭐냐면, 이 소설의 표면적 주제, 이를테면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는 인종차별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편견과 소문이 바로 어떤 차별을 불러오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고, 그럼 편견은 무엇입니까? 편백된 생각을 말하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일에 대해서 골고루 두루 살펴보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생각으로 어떤 딱지를 붙이는 것, 이게 이제 편견이죠. 차별 역시 그러니까 뭐 편견이나 차별이나 온전하게 어떤 대상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5번을 가지고 그 뒷이야기를 좀 계속해 보려고 해요. 하나 이제 대안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평등하다고 생각하나요? 이 말은 모두가 평등하지 않은 현실을 이제 그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차별의 문제가 이제 인종차별뿐만이 아니라 제3세계에 대한 이제 이런 그 차별의 문제가 뭐 오리엔탈리즘이라든가 또 그것을 닮아가는 식민지에서의 이제 그 자기 반영, 뭐 옥시덴탈리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자, 그런데 여기다 뭐 두루두루 이제 내가 제시해 놨는데 요 페이지는 넘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요 얘기는 사실은 그 1주차에 1주 3차 시에 책을 읽는다는 것, 문학을
책을 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좀 반복, 강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독서를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타자에 대한 공감과 색에 대한 이해를 이제 넓히고자 하는 의미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퍼리 소설 앵무새 죽이기를 읽고 우리는 그 죄 없는 흑인 청년이 성폭행을 백인 여자아이를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유죄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탈출하다가 총을 맞아 죽고 마는 그 소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색에 대해서 그런 것은 옳지 않다. 누군가를 편견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개입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거 이제 능동적인 독자요 또 주체적인 삶의 가능성을 우리가 독서의 참된 의미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부분을 요 뒷부분에다가 거듭 강조하지만 이제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합시다. 요 부분을 사실은 그 강조를 또 하면 요건 제일 마지막에 요약된 것만 한 페이지만 보도록 하고 전에 했던 이야기니까 그러면 요 얘기를 좀 더 그 시간 되는 대로 좀 해 보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오리엔탈리즘이 뭔가를 이제 설명을 좀 하는 게 좋겠어요. 이를테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유럽 사람들이 비서구 사람들, 그러니까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비서구 사람들, 비서구 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잘못된 생각들, 편견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서유럽은 세상의 중심이다,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문명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 그러면 자신들이 중심이면 비유럽 세계, 아시아나 아프리카는 뭐란 얘기죠? 주변이고 야만이란 얘기죠. 자신들의 중심이고 문명이라면 다른 비유럽 세계는 주변에 있고 야만이란 얘기죠. 이것이 왜 무서운가 위험한가 하면 이 서유럽 세계 이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하고 또 아시아를 식민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민 지배를 하면서 그 온갖 착취와 폭력을 행사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유럽 세계에서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느끼기는커녕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를테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자신들의 그 군사력을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용을 해서 조선을 강제로 이렇게 자신들의 그러니까 조선의 국권을 강탈해 놓고서 그래서 한 조선의 모든 것을 이렇게 약탈해 가면서도 그것을 미안해하지 않죠. 왜 그랬습니까? 오히려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조선을 식민 지배할 때 조선이 근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그게 이제 오리엔탈리즘인 거예요. 자신들이 문명이고 중심이니까 주변적인 세계 그리고 야만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는 이들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자신들이 소위 경영하면서 식민 지배하면서 경제적 발전 그 다음에 문명의 개발을 이루도록 이끌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동양에 대한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동양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매우 그릇된 생각, 이게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문화 절대주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문화가 우수하다 이거죠. 근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뭐 스트로스라든가 아, 레비스트레스 이런 이름이 얼른 헷갈려요. 나중에 찾아볼게요. 이제 이런 그 인류학자들에 의해서 허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는 거죠. 그 얼른 그 레비 스트로스 그 정확한 발음 이름이 아닌데 하여튼 그 학자가 이제 그 열대우림 지역에 가서 오랫동안 가서 그 사람들의 소위 문화를 이제 서구 세계에서 야만이라고 말하는 그 이제 그런 어떤 세계를 오랫동안 이제 관찰을 해요. 다양한 관점으로. 소위 이제 문명인들이 소위 문명인들이 야만 여러분 야만 뭐 야만이다라고 했을 때 그 머리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만스럽다. 그럼 식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이를테면 식인 소위 식인 습성을 레비스토로스 클로드 스트로스 왜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네. 레비스토로스 레비 적어놔야겠네. 레비스토로스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식인 이제 우리나라에 그 번역되어 있는 책이 슬픈 열대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레비스트로스가 지은 책이 이 책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야만 식인 습성을 갖고 있는 소위 그런 사람들의 세계를 오랫동안 관찰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식인 습성을 갖고 있다 해서 일단 우리가 뭐 닭을 이렇게 뭐 구워 먹거나 뭐 쪄 먹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통째로 어떻게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되면 두 가지 종류의 식인 습성이 있다고 발견해요. 되면 이를테면 우리 부족과 싸우던 상대 부족의 뭐 부족장이거나 누가 죽으면 그것의 두려움으로부터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의 살점을 좀 취했다는 것이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조상 중에 누가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면 그 조상의 어떤 은덕을 후손들이 이렇게 이제 나누어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그 살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취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식인은 맞죠. 우리가 생각하면 어쨌든 근데 그 통째로 뭐 어떻게 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서구 세계에서 야만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습성마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화는 어떤 문화는 되면 우월하고 어떤 문화는 열등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문화는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소위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탈리즘, 서유럽 중심주의는 틀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우리가 이제 인종차별이라든가 와 관련된 문제가 이제 가장 그 중요하게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나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인종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그 세계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류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어떤 사회나 개인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나와 다 다르죠. 조금씩 다르죠. 근데 그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게 필요한데 이게 이제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다음 이 생각의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서 문화와 제도로서 자리 잡을 때 그런 어떤 편견과 차별의 문화가 상당할 정도로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부분을 좀 정리 좀 이제 뒤로 가서 요건 전에 했던 이야기니까 쭉 넘어가서 이야기해 볼게요. 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학을
읽는 것은 하나의 그 에, 에, 소비자, 문화의 소비자로서의 위치에서만 머물면 이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것은 그것을 올바른 어떤 방향으로 실천하는 그런 상태로까지 나아갈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내 말대로 하면 이렇게 문화적 실천을 하는 주체로서의 인간, 이런 이제 그러니까 독서의 궁극적 목적은 여기에 있다고 우리가 거듭거듭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별과 편견을 그런 어떤 그 올바르지 못한 어떤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듭거듭 이제 어떤 교육과 성찰과 그런 어떤 제도로서의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갈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 문학을, 특히 책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에 부합된다. 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비판적 지성의 구현, 진정한 문학 읽기 행위가 이런 그 비판적 지성의 구현으로 연결될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반복해서 했던 것이죠. 자, 정리를 할게요. 물 한 모금만 마시고요. 자, 편견과 차별은 옳지 않죠. 왜 옳지 않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듯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대상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왜곡시키죠. 편견과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것이 우리가 어떤 그 편견과 차별에 내가 무심했을 때 어느 순간 내가 그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끊임없는 성찰, 그것이 옳지 않다는 인식의 확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 교육, 학습을 통해서 가능하죠. 특히 문학 읽기를 통해서 매우 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왜 문학 읽기가 다른 어떤 교육이나 학습에 비해서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오느냐? 문학의 대상은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학에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인간 그러니까 좀 사람 이 어휘 어떤 뉘앙스라고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사람들이 어떨 때 기쁘고 어떨 때 슬퍼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죠. 그것을 우리는 공감하면서 나를 그 이야기에 이입을 해서 그 어떤 이야기를 문학을 읽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그러니까 문학의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이런 실용적인 언어가 아니라 정서적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특히 어떤 이런 편견과 차별이 왜냐하면 그 이야기 속에서 편견과 차별을 받는 누군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얼마나 비극적으로 이야기가 끝나는가를 우리가 하폴이 앵무새 죽이기를 통해서도 올 줄 알았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문학 읽기는 특히 이제 비판적 지성, 즉 다른 말로 하면 실천하는 주체로서의 독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더 봅시다. 우리 교과목의 그 이름이 뭐예요? 독서와 토론이죠. 그러니까 독서는 매우 바람직한 어떤 그 문화적 행위인데 독서에만 집중할 때 또 하나 그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기 해석의 한계가 질 염려가 있어요. 자기 해석. 그러니까 책만 많이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기 쉽냐면 그 다른 사람의 말을 좀 안 듣는 어떤 그 옹고집. 왜냐면 내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하냐? 사실은 토론을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겠죠. 토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같은 책을 읽고 여러 사람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살아온 생활의 어떤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놓쳤던 부분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수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내가 확신했던 것을 또 좀 더 보강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이래서 이제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저번에 또 공부를 했었죠. 다만 우리가 아쉽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쉽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뭘 어떻게 할 거냐? 사회적 관계 형성, 이게 이제 토론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과의, 우리가 이제 비대면 이런 수업도 그렇고 이런 생활이 지속되고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합니까? 그냥 방에 혼자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우울증도 생기고, 그러니까 운동도 적당하게 하고, 나도 이제 2차시까지 이렇게 수업 영상을 만들고 한 40분 운동을 하고 왔어요, 저녁에. 그래서 다시 이제 3차시 하고 있는데 적절히 운동도 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이제 나도 지금 뭐 1년 내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SNS를 조금 더 많이 활발하게 하는 편이에요.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사회적 관계망을 이제 만들고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이런 겸손한 태도를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4주차 화풀이 앵무새 죽이기의 내용은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그 소설이 제기하고 있는 어떤 문제,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두루두루 여러 상황에 적용해 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